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언제부턴가 전 세계 경제는 미국 패드 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계의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 말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얘기에 앞서 중앙은행 관련 기사 하나만 보고 갈 텐데요. 패드는 미국의 특이한 형태의 중앙은행이죠. 근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 얘기입니다. 금리를 그렇게 올려댔으니까 당연히 중앙은행들도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중앙은행 자산도 고금리 부메랑, 스위스은행은 116년 만에 최대 적자, 그러니까 유로화 등 보유 자산의 환손실도 발생을 큰 환손실을 봤거든요. 거기다가 금리 상승에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스위스은행이 작년에만 176조 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게 스위스 GDP의 1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배당금 지급까지도 중단을 하게 되죠. 무슨 배당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올리니까 은행들은 이제 예금의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면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할 거 없이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만 빼고요. 미국은 기축통화죠. 달러를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 방어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처지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근데 저는 중앙은행이 궁금한 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정확히는 은행장의 심리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인데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 욕심은 안 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드 의장이 어디에 베팅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패드를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예전엔 FRB라고 했는데 요새는 패드라고 하죠. 그래서 패드가 어떤 데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의 12개를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12개 지구의 은행들의 모임,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가. 근데 참고로 동부는 되게 빽빽하죠. 근데 서부는 되게 크게 그냥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되게 큰 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눠버렸죠. 이게 옛날에 나눈 거라서 이때는 뭐 사막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여기에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팡 기업들,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다 서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12개 지구은행의 합이 패드다. 그리고 설립 계기는 1907년 경제공황 이후에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경제공황이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오합지졸이죠. 지방은행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하신 JP 모건 형님이 오셔서 은행들, 증권사 다 모여봐 해가지고 채무 조정을 이분이 하기 시작합니다. 너 얼마로 낮춰, 너 빚 얼마로 낮춰 이러면서 교통정리를 하시면서 한 방에 그냥 경제공황을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미국같이 큰 나라가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 하나의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패드가 만들어졌고요.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지폐, 특히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패드는 지폐만 발행을 합니다. 돈이 안 되는 동전 발행하는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패드는 쉽게 말하면 박쥐 같다고 보시면 돼요. 통화 정책 운영,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도 하면서도 주주들, 특히 은행들의 수익을 보장을 해야 되는 민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의 역할로 보시면 이제 정부가 최고 책임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12개의 뭐 이사라든지 의장이라든지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각자가 하고 싶어 하면 이제 싸움이 나겠잖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는 정부가 임명한다. 그리고 화폐 발행을 한다. 공공이니까요. 그리고 공공이니까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패드의 주주들이 은행들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엄청난 은행들입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인 뭐 JP 모건,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 전 이 미국에 무려 뭐 5천에서 6천 개 가까이 주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 개수만 5천 개, 6천 개예요. 그것도 원래는 1929년에 참고로 미국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만 개가 넘는 은행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만 5천 개, 6천 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은행들이 다 주주예요. 페드의 주주입니다. 왜 주주로 있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앞선 기사에서 배당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려면 발행은 해야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발행을 이제 빌려주냐?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데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정부가 이자를 줘야겠죠. 그 이자가 바로 배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100으로 놓고 치면 그 이자의 6%, 6 정도는 이 은행들이 나눠서 가져가고요. 94는 이제 공공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94는 미국의 재무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6%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폐가 발행하면 발행될수록 많은 돈을 빌려줄 거니까 은행들의 수익은 높아지죠.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재작년인가요? 제롬 파월이 그 달러 막 찍어내는 돈 복사하는 장면이 짤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트럼프도 동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인기를 끌었던 짤이 있는데 거기에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화폐를 무한대로 발행할수록 은행들의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을 참고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드는 참고로 또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패드 직원은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패드의 주요 주주들, 돈 버는데 귀신들인 은행들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주주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드가 공공이면서도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적 완화,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던 것도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을 했었죠. 아까 보셨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예대 마진 증가라는 은행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썼는데, 그래서 JP모건 금리 인상의 이자 수익 급증, 깜짝 실적,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예대 마진 증가, 결국은 은행은 예금 이자 빼기 대출 이자잖아요. 그게 자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도 실적이 크게 늘었다. 물론 이제 그럼 경제 위기가 오니까 부실 자산도 늘어나고 부실 대출 늘어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돈 번 걸로 준비금 더 많이 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치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크게 수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기사들은 근데 더 많더라고요. 새해 들어서 조용히 20%나 급등한 은행주들, 4대 은행들이 다 20에서 29%까지 올랐더라고요. 더 갈까? 그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들 연봉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개 은행이 전부 다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은 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작년에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뭘 했을까를 제가 참고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은 물론 인플레라 다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갔던 이 오일머니, 중동이 엄청난 돈을 벌었죠. 물론 정유사도 벌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나 한번 봐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최근에 또 날아가셨죠. 그래서 300억 불 투자를 유치를 하고 MOU만 48건이나 따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빈살만이 한두 달 전에 한국에 또 왔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최근 기사입니다. K콘텐츠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카카오 엔터에만 6천억대 투자를 했고 넥슨 NC에도 1조 투자를 했고 유니콘 게임 그리고 탈석유 등등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이 두 나라만 한국에만 투자한 돈이 75조라고 합니다. 한국에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가 벌떡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에는 다 못 가져왔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에 미국 무기도 엄청 팔고 있고요. 게임도 팔고 있고 건설도 네옴시티 건설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호황이 오기 전부터 코인 쪽에도 중동은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두바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결국은 현금은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인플레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나니까 내가 미래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중동도 그렇게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 결국은 뭔가를 살 거다. 돈을 벌었으면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장들, 관료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가 제가 추리 소설을 써본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만 보더라도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약간 이제 지금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가에 스멀스멀 계속 팔았지 않았을까. 물론 물증은 없습니다. 한참 후에 기사로 나오겠죠. 참고로 이 초록색들은 다 저의 예상입니다. 추측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든의 부양책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21년 11월에 뭐가 있었냐면 무려 그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기다렸어야 돼요. 막 돈을 푸는 거를 뭐 대학교 등록금 완화해주고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거기다가 인플레가 올랐으니까 테이퍼링도 했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걸 같이 하면 정말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하면서 금리를 오르는 걸 늦추면서 계속 어영부영 시간을 끌었던 거죠. 명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2년도로 가보면 이제는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왜냐? 명분이 좋았죠. 과거 실수 오케이 인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플레가 높잖아. 그리고 고용비 지표는 또 좋잖아. 우리 경제 아직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가능한 것 같냐면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는 고용지표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짜 돈도 많이 뿌리고 하면서 고용지표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놓으면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쑥대밭이 됐는데 저는 잘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앙은행들은 손해를 봤을지언정 이 중앙은행장, 이 개인들은 개인적인 손해는 거의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인기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5%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의장 파월도 그랬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분도 있죠. 인플레 아직도 높잖아. 그리고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의의 사도처럼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인기 없는 일을 나는 하겠다.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난 아직 덜 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분들은 한 푼, 두 푼을 사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정책 결정권자니까요. 적어도 수십억을 사고 팔고 하실 텐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샀으면 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아마 팔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 팔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10억이 내 수중에 생겼어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다 사실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의 방향은 결정은 하지만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 반등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큰 돈을 일단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계속 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자산 가치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니까요. 아직 덜 샀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추측이다.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분들은 그렇게 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알아보는 차원에서 참고로 다시 한번 한 달 전쯤 소개했던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몇 단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지 팔지를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 상승 1단계에 지금이 가깝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아무도 시장에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얘기를 하면 재빨리 주제를 바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지금 하락 4단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만큼 공포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정말 뭘 사기만 하면 녹아버렸죠. 근데 상승 2단계로 넘어오면 새로 인사한 사람이 조금은 그래도 피터 린치랑 얘기를 하다가 치과 의사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치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주식보다. 그리고 시장은 1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 있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근데 이건 S&P나 이런 거대 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한 뭐 두세 배는 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한 30-40% 지금이 사실 거의 올랐다고 봅니다. 저는 기사들도 올랐다고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나 관심 있나요? 사람들 관심 거의 없죠. 지금 떨어진 게 얼마인데 뭐 장난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상승의 완벽한 2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즈음 어디 1단계, 2단계 사이쯤에 2단계 가까이 오지 않았나 추측을 해본 거고요. 그 외에도 3단계와 4단계가 있죠. 3단계는 이제 상승 초입, 이제 상승의 중반, 네,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고, 상승 4단계는 완전 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단계 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형이 며칠 전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보고, 중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을 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사실 저도 약간은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그럼 중기 하락 때 사?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상이잖아요. 예상.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뭐 예상을 지금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말이 많은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측은 할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칵테일 이론을 가지고 온 게 어찌됐든 2단계가 무릎 근처는 맞을 거 아니에요. 3단계, 4단계는 남아 있다면서요. 장기는 오른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뭐 중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은 모아갈 때가 아니냐.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표현을 하면 탐욕적으로 모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격이 내릴 때 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사면 오를 때 당연히 들고 있지 않잖아요. 중기 하락 때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락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단계 근처 온 게 아닌, 뭐 물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근처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좀 모아간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